예, 김진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보다 소개가 더 충실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 정치가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 그런 책을 디딤돌로 삼아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1시간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의 양심이란 어떤 책인가, 시대 배경은 어떻고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이후에 이 책이 어떤 임팩트를 미쳤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또 자유, 경제, 복지 문제, 국가 문제, 또 사회 변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훑어본 다음에 보수주의의 어떤 어려운 점이랄까, 그리고 또 과제, 그런 거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의 관심일 수밖에 없죠. 한국의 보수주의가 어떻게 전개됐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맺은 말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어떤 책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아까 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1960년에 나온 책입니다.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원문으로 문급한 약 130페이지가 되는 정치적 팜프렛, 정치적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베리 골드워터, 당시의 공화당 상원의원, 애리조나 출신의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분의 후임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맥케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아주 수구 보수, 아주 꼴통 보수, 보수 극단주의자, 그런 책이자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60년 동안,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5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출판계든지 지식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 보수주의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의 80, 90%가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받고 상품성이 없었던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다가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판이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출판되고 한 꽤 여러 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정치사회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대 배경이 뭐냐? 사상이라는 게 사상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시대에 결부가 돼서 임팩트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대 배경을 아까 운영 위원장님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제 문맥을 짚어주셨는데, 좀 더 미국에 좁혀보면은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이른바 자유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록펠러, 카네기, 철도왕, 석유왕, 그런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죠. 자본이 폭주하고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또 노동이나 시민이 또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을 맞이해서 미국은 잘 알다시피 루즈벨트 트루만의 민주당 정권을 20년 동안 선택합니다. 1932년부터 52년까지. 그래서 대공황 2차 대전을 이른바 뉴딜, 페어딜 정책으로 돌파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의 핵심은 재정 확대, 공공사업, 유효수요 창출, 기업 규제, 가격임금 통제, 전시이기도 하지만요. 또 복지 확대, 노동권 확대.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본 우위의 시대를 노동 우위의 시대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위기를 돌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의 공화당이 8년을 집권하는데, 아이젠하워는 사실은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
그렇게 정치적 칼라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민주당으로 갈까 공화당으로 갈까 망설일 정도로 공화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공화당으로 간 분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 있는 정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골드워터가 보면은 공화당 집권 8년을 했지만 뉴딜 정책이 아류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사이도 안 좋아요. 이 골드워터라는 분이. 그래서 그런데 1960년이 되니까 다시 민주당이 이제 집권할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대로 나라가 가다가는 이 나라가 진짜 국가가 거인이 돼서 자유가 소멸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책이 어떤 의미를,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뉴딜 전통에 의해서 국가가 비대해지고 개인이나 주의 권한이 줄어들었다. 이게 핵심 진단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사실 미국처럼 보수적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도. 근데 워싱턴 정치에서는 그냥 진보적인 아젠다만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보조금을 얼마를 나눠줄까 말까 이런 얘기만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주와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고 국가가 한없이 비대해지는 이런 상황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양심에 이건 허락을 안 한다.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의분 같은 걸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라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고 그거는 또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된다와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사상은 자유를 확대하라. 그걸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좀 후퇴시켜야 된다. 이게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을 하나둘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죠. 미국 헌법은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헌법을 만들어서 지켜라 이렇게 하향식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13개 주가 계약서를 쓴 거죠. 우리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연방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니까 말 그대로 상향식이죠. 그래서 그때 수정헌법 10조는 아까 위원장님 소개했듯이 특별히 연방의 준 권리 말고는 다 주와 주민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연방정부가 하는 거는 이 연방정부의 비대화는 위헌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각 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 해당 주가 가장 소상히 잘 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옳지 않느냐. 연방보조금이라는 것은 그걸 하면은 획일적으로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국가보조금 이런 게 문제가 많죠. 지방자치단체가 뭐 재정 자립도가 높니 낮니 그게 사실 낮기도 하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 아니에요.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시민권도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골드워터가 민권법에 반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런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은 인권차별주의를 한다기보다 그런 민권법 같은 거는 연방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주가 주의 방식으로 주의 어떤 그 페이스대로 그걸 할 것이지 연방이 획일적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백화점 상속자였는데 자기 백화점에서 흑백 차이를 없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실현해 왔지만 국가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는 잘못이다. 얼마든지 주차원에서 주민차도 자율적으로 할 거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느냐. 그런 취지라, 근데 이게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제 비판을 받죠. 뭐 어느 나라는 정치적인 그 혼탁한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농업은 간단합니다. 뭐 시장 규제하지 말고 보조금 주지 말아라. 시장에 맡겨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은 당시 유니언샵이에요. 유니언샵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노조에 가입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노동권이 이제 취약한 거를 뉴딜 정책의 노동권을 강화해 준 거죠. 응? 권리를 누려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히 유니언샵이 되면 노조가 세지죠. 상급 노조, 뭐 전국 단위 자동차 노조 이런 게 세니까 뭐 엄청난 정치 투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유니언샵이 잘못됐다. 그걸 해체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뭐 미국은 노조가 없어졌죠. 오늘날 이런 얘기 허나만한데 그때는 이게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문제, 노조가 그냥 정치 투쟁하는 게 엄청난 현실이니까요. 이게 참 불과 아마 20년 후에는 아마 레이건 시대에는 뭐 노조가 거의 미국이 해체가 되고 요즘은 뭐 노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가 됐죠. 물론 이제 그게 바람직하냐, 그건 우리가 또 따져볼 문제죠. 그다음에 세금과 지출은 뭐 간단하죠. 세금 많이 걷지 말아라. 뭐 국가가 왜 그렇게 많은 재정을 쓰냐. 작은 정부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자기 번 돈을 자기가 사용하는 게 자유다. 왜 국가가 개인의 그 소득세를 걷어가서 자유를 제한하냐. 그런 뜻입니다. 복지국가도 뭐 너무 쉽죠. 개인도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설계해야지 왜 국가가 해주려고 그러느냐. 이건 개인의 존엄을 해친다. 굳이 복지가 필요하다면 민간이나 종교단체가 나서라.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이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활발한 게 이런 전통에서 사실 나오는 겁니다. 유럽이나 우리처럼 세금을 뭐 걷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미국식의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기부 문화는 어디나 있지만. 교육도 간단합니다. 교육도 주에 맡겨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면은 교육이 획일화되고 평범화해서 뛰어난 인재를 기르지 못한다. 각자 맡겨놓으면 얼마나 잘 기르겠냐 내 새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과의 대결.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전후에 미국이 원자탄을 독점을 했다가 곧 깨져요. 소련도 원자탄을 가지니까. 그런데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쏴버리죠. 그러니까 이 1959년, 60년 무렵에 굉장히 체제 위기를 느낄 때 미국이 그때 이 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알지만 소련은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미국은 양보만 하고 수세적으로 막는 거죠.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 골드워터는 전쟁이나 평화는 태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평화를 지키냐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러잖아요. 남북 대화 반대? 그럼 너 전쟁주의자야? 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대화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누가 평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안보 평화는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와 준비가 밑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자유 확대, 권력 제한,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이분의 핵심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자유시장, 강력한 국방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이 강론에서 얘기한 거를 추려보면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추려지고 그중에 감세, 재정 축소, 규제 완화, 복지 축소 네 기둥과도 관계되지만 특히 작은 정부에 관계되는 이런 그 가치들이 추출돼요. 예.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표가 되고 그러면 이 책이 왜 그렇게 임팩트가 있냐?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에요. 특별한 컬러나 가치가 없이.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자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떤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1964년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서 록펠러 같은 동부의 명망가들을 물리치고 극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위원장님도 소개했지만 극단주의자로 이제 그 비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 얘기한 게 앞에도 이제 소개될 굉장히 선명하고 강렬하죠.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다 비난을 받으니까 오늘날도 선거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지지자로 확보고 중간층을 먹어야 이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집토끼를 잘 달래놓고 산토끼를 잡아야 이긴다. 그건 뭐 선거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너무 이렇게 극단주의자 그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이제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후보 수락연설에는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자유를 위한 극단주의자는 악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난 마이웨이 가겠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요. 강경하게 보수.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런 분위기에서는 좀 약간 좀 뭐 이거 좀 뭐랄까요? 좀 황당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강경한 그런 노선을 가지고 뭐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과는 대패죠.
공화당 핵심 주들도 다 잊어버리고 불과 5개 주만 이기고 45개 주에서 패배를 해요. 역사적인 패배를 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공화당도 폭망을 했고 골드워터도 끝장났다. 뭐 이런 이제 위기감이 이제 이제 돌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 특히 골드워터의 작은 정부론에 쉬운 얘기로 감동을 받아서 찬조연설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레이건이 전국적인 인물이 돼요. 그 찬조연설로. 근데 그래서 이제 재기가 불능하다 이랬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강론은 좀 꼴통 같지만 그 원칙은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재기 분위기가 일어나서 1968년에 상원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재선 의원 했다가 이때 복귀해서 내리 또 3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6년이니까 뭐 30년을 상원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2년 전에 66년에 레이건은 일찌감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젊은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야, 이거 골드워터가 헛 얘기를 좀 잘 발전시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버지 부시예요. 부시 대통령. 그래서 사람이 정치권에서 이제 젊은 사람으로 이제 일어나고 또 에드윈 퓰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드윈 퓰러가 젊은 지식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1973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헤리티지 재단이 설립돼서 공화당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이제 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골드워터는 공화당의 이념적 지주, 최고 원로 대우를 받으면서 상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낙선자, 또 당선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낙선자, 그런 평가를, 물론 또 이제 이 사람을 반대한 사람은 또 여전히 있어요.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이 책이 지금 미국에서 350만 부 팔렸다, 500만 부 팔렸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부 팔렸어요. 그리고 뭐 아마존에 쳐보시면은 뭐 수도 없는 에디션으로 뭐 요즘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제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공화당의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공화당의 전범이 돼요. 공화당의 가치 체계가 돼요. 골드워터의 이 이제 생각이. 그래서 결국 뉴딜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민주당의 그런 이제 그 가치와 이렇게 대결을 해서 1980년대에 어느 날 공화민주 양당의 가치 체계가 정렬을 하게 되는 그런 그거에 이제 그 밑바탕이 됐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공화민주당의 미국도 가치관이 서로 뒤엉켜 있어요. 마치 이제 아까 트럼프는 잭슨을 존경하고 또 민주당은 옛날에 또 공화당에 속했던 누굴 좋아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뉴딜 전통의 한 맥과 이 골드워터의 보수주의 운동이 결합을 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민주공화 양당의 이념 체계가 정렬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